차라리 없으면 편할까요? 어중간한 재산이 더 괴롭다는 말, 혹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잠시 후 평생 모은 퇴직금의 절반을 아들에게 내어주고 막막한 노후를 맞이하게 된 한 아버지의 이야기와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만 오히려 자식들을 분쟁의 불구덩이로 밀어넣게 된 한 어머니의 비극을 들려드릴 겁니다. 이들이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실함이 유일한 무기였던 김영수 씨의 나이는 64. 퇴직하던 날 그는 그래도 꽤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경기도에 마련한 30평대 아파트와 퇴직금 2억 원 그리고 매달 130만 원씩 나올 국민연금.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평온한 노후를 그리기에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벼랑 끝에 몰린 아들이 어느 날 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붉게 충혈된 아들의 눈을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김영수 씨 부부는 밤새 고민한 끝에 퇴직금의 절반이 훌쩍 넘는 1억 5천만 원을 아들의 계좌로 붙였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끝내 일어서지 못했고 부부의 노후 자금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가 사라졌고 아내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가 특별하게 들리시나요? 한 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구가 꿈꾸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350만 원이지만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23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매달 120만 원의 구멍이 생기는 셈입니다. 김영수 씨 부부는 이제 그 구멍을 메울 방법조차 막막해진 겁니다. 통계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 강창희 대표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소득 대비 자녀에게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는 나라라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미국 CNN은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모에게 생활비를 의존하는 20세 이상 성인이 314만 명, 그중 30에서 40대도 65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는 자녀 리스크라는 말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어중간하게 가진 몇억 원의 재산. 이것은 자녀에게 기댈 곳이 있다. 는 기대를 심어주고 부모는 어떻게 자식을 외면하나 라는 한국적 정서와 감정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중간한 재산이 가진 첫 번째 비극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서울의 오래된 8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던 68배 이정희 씨. 국민연금은 월 70만 원 남짓이라 매달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녀는 자산은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소득은 거의 없지만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상당한 금액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빠듯한 연금의 상당 부분이 세금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이정희 씨는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에게는 더 큰 비극이 닥쳤습니다. 자녀들은 수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했지만 누구도 그만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한 방송 보도에 나온 사례처럼 자녀 중 한 명이 신용불량 상태라 자기 몫의 세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형제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집은 가압류되었고 형제 간의 우애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중간한 재산이 만들어내는 두 가지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자녀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고 이정희 씨 가족은 유동성 함정과 세금 폭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을 피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은행에서 정년퇴직한 65의 박철민 씨에게도 비슷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창업을 하겠다며 아들이 손을 내민 겁니다. 박철민 씨 역시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는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지갑이 아닌 머리를 먼저 썼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내가 뭘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라. 아들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해 가져온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한 뒤 그는 돈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사업 단계별로 나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아들과 마주 앉아 명확한 차용증을 작성한 겁니다. 아들아, 이 돈은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다. 채권자로서 너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반드시 갚아야 한다. 이 냉정한 접근은 아들에게 사업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을 심어주었고 동시에 박철민 씨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원칙 있는 지원. 이야말로 자녀와 부모 모두를 살리는 지혜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극을 피할 세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자녀 리스크를 피하는 첫걸음은 언제까지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다. 는 명확한 지원 범위를 정하고 자녀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박철민 씨처럼 큰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차용증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이것은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진정한 자녀 사랑은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잠자는 내 집을 평생 월급으로 깨워야 합니다. 이정희 씨처럼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현금 흐름에 고통받는다면 주택연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내 집에 평생 안전하게 살면서 이를 담보로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증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집값이 오르면 손해 아닐까?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라며 주저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주택 처분 가격이 받은 연금 총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자녀에게 상속하고 부족분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절대 손해볼 일이 없는 구조입니다.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감내하기보다 잠자는 자산을 깨워 오늘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셋째, 증여와 상속은 내 노후부터 계산한 뒤에 시작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사전 증여,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틀리면 증여했던 자식에게 다시 손 벌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나의 기대 수명을 넉넉히 잡아 필요한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를 계산하고 그 자금을 완벽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 노후가 완벽하게 보장된 후에 남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와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철칙입니다. 상속 개시 10년 전 증여분까지 상속세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감정이 아닌 숫자에 근거해 미리 전문가와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중간한 재산은 결코 괴로움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도 가족을 무너뜨리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무조건 퍼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의 노후를 굳건히 지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감정적인 기대를 끊어내고 냉철한 원칙과 계획으로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짐이 아닌 축복으로 만드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곧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